하얀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돈댁 여자의 말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린 듯 했습니다.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고 싶어요? 순간 젓가락을 쥔 영숙 씨의 손이 떨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준호 씨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한순간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상 위에 음식들이 쏟아지고 그릇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그 혼란스러운 장면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의 기억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이른 시간이라면 시장 골목이 조금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아직 불 켜진 좌판 몇 개만이 축축한 공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오면 손끝이 저리곤 했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빚과 그 아이뿐이었거든요. 식당 문을 열면 전날 손님이 남기고 간 술 냄새가 먼저 맞았어요. 그 냄새를 없애려고 물을 한 양동이 붓고 행주를 꼭 짜서 테이블을 닦았죠. 그럴 때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인생이었을까?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잘 돼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아이 준호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지만 교복 셔츠 하나 마음 편히 사주지 못했어요. 퇴근길에 고등학교 앞을 지날 때면 창문 너머로 불 켜진 교실을 바라봤어요. 그 안 어딘가에 앉아있을 준호의 뒷모습을 떠올리면서요. 배고플까봐, 혹시 저 때문에 위축될까봐 그런 생각들로 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식당 월세는 2달이 밀렸고 주방 보조였던 순자 아주머니는 남편 병간호로 일을 그만두셨어요. 혼자서 주방을 지키려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죠. 그 즈음 단골 손님이었던 트럭기사 아저씨가 사람 하나 써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라며 걱정 반, 잔소리 반으로 말을 건넸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손등에 남은 기름때를 보고 문득 울컥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설거지대 밑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제게 남겼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숙 씨, 당신은 결국 이 아이 하나로 다시 서게 될 사람이야. 그 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해가 흘러서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날 식당 구석에 앉아 합격증을 보여주던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 안에는 제가 지켜주고 싶었던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그 불안은 마치 바닥에 남은 설거지 물처럼 아무리 버려도 남아있었어요. 식당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어요. 점심시간이면 근처 공장 사람들로 북적였고 오후 2시가 지나면 다시 고요해졌죠. 저는 늘 같은 순서로 일했어요. 국물을 덜고 반찬을 채우고 그릇을 포개어 쌓았어요. 그 단조로움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더라고요. 식당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준호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녁에 갈게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저녁 무렵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는 이전보다 훨씬 단정했어요. 정장 차림에 손목시계까지 찬 모습이 낯설었죠. 엄마, 이제 검사 발령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칼이 덜덜 떨렸어요. 기쁨보다도 놀라움보다도 벅참이 밀려왔어요.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는데 눈물이 쉽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저 손수건으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걸 훔치며 웃었죠. 하지만 그날 밤 불 꺼진 식당 한가운데서 혼자 남았을 때 묘한 허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날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생각이 조용히 하지만 깊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어요. 식당에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교복 차림으로 뛰어가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저 애들 틈에 내 아들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준호는 늘 조용한 아이였어요.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부터는 더 말수가 줄었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위로하곤 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했어요. 하루는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학부모님, 잠깐 학교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앞치마를 대충 벗고 허겁지겁 학교로 향했어요. 운동장엔 축구공이 굴러다니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엔 자꾸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준호 학생이 요즘 무단 지각이 잦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그 말이 그렇게 날카로울 줄 몰랐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죠. 제 손은 식당에서 늘 물과 기름에 달아 있었고 교무실에 반짝이는 책상 위에 놓이니 유난히 거칠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학생 하나가 힐끗 절 보더니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 사람 우리 동네 밥집 아줌마잖아. 순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교사도 잠깐 제 손을 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바쁘신 건 알지만 아이의 태도는 가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울음이 터질까 봐요. 학교를 나서는데 준호가 운동장 한편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돌을 차고 있었죠. 준호야 하고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옷자락이 펄럭이는데 그게 마치 세상과 단절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선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들고 났어요. 주방 안엔 김치찌개의 김이 자욱했고 제 머릿속은 계속 교무실의 냉랭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준호 어머니, 요즘 아이가 학교를 잘 안 나온대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대답을 하기도 전에 다른 손님이 말을 이어받았죠. 그러게 사춘기인가 보죠 뭐. 그런데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겠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어요. 밤늦게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늘 조용한 식당 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 꺼진 주방의 스테인리스 싱크대엔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죠.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여자인지 어머니인지 아니면 그저 밥 짓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지쳐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가방을 던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문틈 사이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깊고 빠르게
마치 뭔가 삼키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준호가 담임이랑 싸웠대. 식당 아줌마 아들이래. 그 집 참 안 됐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됐고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손님 중 몇몇은 수군거리며 제 눈치를 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식당 문을 닫고 싶을 만큼요. 하지만 문을 닫을 수 없었어요. 빚도 있었고 이 식당이 우리 둘의 전부였으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괜찮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도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엄마로서 부족해서 그런가. 다른 애들 엄마처럼 멀끔하지 못해서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무렵엔 정말 매일이 싸움이었어요. 세상과 그리고 제 자신과요. 가끔 손님이 남기고 간 젓가락을 정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젓가락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쓰이고 버려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준호가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제 손에 물수건을 건네줬어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점점 달라졌어요. 아침에 깨워도 대답이 없었고 밥을 차려놔도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밥상이 식어가면 저는 그릇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오늘도 학교에 가긴 갔겠지. 그 말이 허공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손님이 빠진 한가한 시간이라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교사의 단정한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선생님은 공손했지만 눈빛이 딱딱했어요. 준호가 수업 중에 선생님에게 대들었다고 했어요. 그럴 아이가 아닌데요.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혹시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가요? 그 질문이 더 아프게 꽂혔어요. 선생님이 돌아가고 나서 한참 동안 손에 쥔 배추를 바라봤어요. 소금에 절여져 흐물흐물해진 배추잎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아무리 힘을 주어도 제자리를 못 찾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방 구석에 앉아 있는데 식당 문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아들이 요즘 문제라던데? 그러게, 혼자 키우느라 그런가 봐. 그 말들이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올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밤이 되면 식당 의자에 앉아 조용히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다들 잠든 시간인데 저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준호가 자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식당에 온 손님이 계산하면서 제게 그랬어요. 아줌마, 그래도 자식은 잘 가르쳐야지. 학교에서 부모 얼굴 보고 뭐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동전이 덜덜 떨렸어요. 억지로 웃었지만 그날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국물도 밥도 세상도요. 밤이 깊어지자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밑이 시커멓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무심하게 식탁 위에 물컵을 짚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왜 저렇게 멀리 느껴질까?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두려웠어요. 다음 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준호 엄마래.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었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교실이 보였어요. 그 속에 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어깨가 세상에서 제일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걸었는데 빗방울이 점점 거세졌어요. 신발이 젖고 바짓단이 달라붙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비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함께 밥을 먹던 식탁,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의 싸늘한 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제 몫이 되었던 시간. 비를 맞으며 걷다 보니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준호를 지켜야 했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요. 비를 맞으며 달려서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닦지도 않은 채 멍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 옆에 있었어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으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모자가 함께라면 된다고요. 내 손이 거칠다고 배추 냄새가 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식당 문을 열었어요. 김이 오르는 주전자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버티자. 그래야 내 아들이 웃을 수 있으니까. 바깥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 말 없이 밥숟가락을 드는 그 모습만으로도 제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밤이 되면 식당 불을 끄기 전에 늘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 둘 떠오를 때마다 속삭였어요. 오늘도 잘했어.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덧붙였어요. 준호야,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매일을 살아냈어요. 상처를 안은 채로 그래도 웃으려고 애쓰며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요. 그날 교무실에서 느꼈던 모멸감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상처였던 시간이 결국 우리 모자를 하나로 묶어준 실이 되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식당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손님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먼저 닫혀 있었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기름때가 안 지워지는 것처럼 머릿속엔 준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이제 조금은 나아졌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막상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또 문제를 일으켰대요. 이번에는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했어요. 식당 문을 닫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교무실 문을 열자 교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담임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멍든 입술을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준호가 그 아이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슬픔이었어요. 나가 있어. 선생님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교무실을 꽉 채웠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도 이건 좀 심했어요. 그 말이 맞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쟤네 엄마 식당 아줌마잖아. 그 집 사정 안 좋다던데.
그 말들이 칼처럼 들려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준호는 운동장 한켠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신발끈만 바라보는 모습이 꼭 오래된 그림자 같았어요. 저는 그 옆으로 다가갔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더 차가웠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복도 끝에서 혼자 울던 제 모습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준호는 더 멀어졌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수십 번을 걸까 말까 하다 그냥 내려놨어요. 어느 날은 새벽까지 방 불이 꺼지지 않길래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엔 찢어진 공책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위에 다 필요 없어라는 글씨가 연필로 눌려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찢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와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였고 그의 옷차림은 깔끔했어요. 혹시 준호 어머니 되시죠? 그는 경찰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학교 근처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해서요. 아드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식당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좁은 조사실 안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 앞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경미한 다툼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만 보였어요. 그 손은 여전히 어렸고 아직도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흑빛처럼 바랜 얼굴, 퀭한 눈. 그 얼굴이 나였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날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하늘이 이상하게도 밝았어요. 새벽이었는데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정돈된 책상 그리고 접혀있는 교복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가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자신과 그리고 어쩌면 저와요. 그날 식당에선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바쁜 와중에 문이 열리더니 준호가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은 채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순간 주방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천천히 다가와서 제 앞에 서더니 저 오늘 학교 가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따라 햇빛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식당 문을 닫고 저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고마움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희망이었어요. 세상이 여전히 잔인하지만 그 안에서도 피어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밤이 되어 식탁 위 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언젠가 나보다 더 멀리 나아가겠지.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 믿어.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제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조금 열렸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그냥 숨만 쉬었어요. 준호가 상을 엎어버리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다칠 것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터져나간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입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식당으로 나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냄비를 꺼내고 쌀을 씻으며 저는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그만큼 참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준호는 그 참음 속에서 매일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 무렵이었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도와드리려고요. 준호가 내민 봉지에는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갈라졌다고 그거 끼고 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방과 후마다 식당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님들이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계산도 해줬어요. 손님들은 다들 놀랐어요. 아드님이 많이 컸네요. 요즘 보기 힘든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로는 가슴이 꽉 차올랐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이 아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약간 쑥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어머니, 준호가 요즘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혼자서 식당 불을 끄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불이 꺼진 식당 안에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부서진 제 마음을 천천히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로스쿨 준비할게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그날 밤 아이가 공부하는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형광등 아래에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결국 이렇게 일어서는구나. 마음이 벅차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준호는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가끔 손님이 없을 때면 저는 아이 몰래 책상 위 노트를 봤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절실함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그래,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거야. 아이는 제게서 배운 걸 넘어서고 있었어요. 시험날 아침 준호는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밥 한술 뜨며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저 다녀와 밥은 천천히 먹고 라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숨이 막혔어요. 평생 중 가장 길었던 하루였어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나 잘 봤어.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몇 달 후 합격자 발표 날. 준호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제게 보여줬어요. 합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아주 천천히,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어요. 당신 봤죠? 우리 아들 해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미소가 꼭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상견례 자리가 잡혔어요. 저는 식당 문을 닫고 미리 준비한 옷을 입었어요. 낯선 공간에서 앉아있는 동안 제 마음은 계속 떨렸어요.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고 싶어요?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자리까지 내 발로 걸어온 사람이니까요. 그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상 위에 음식들이 쏟아졌고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그래, 이 아이는 나를 지키는구나. 그 사실 하나로 모든 상처가 녹아내렸어요. 며칠 뒤 준호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이제 다 정리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었어요.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 식당 안에는 다시 된장국 냄새가 퍼졌어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반짝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제겐 이제 단 하나의 평온이 있었어요.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식당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달빛을 봤어요. 그 빛이 식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세상이 다 사라져도 이 순간만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어요. 손끝이 시릴 정도로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상견례를 준비하며 며칠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새벽마다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 재료 하나하나를 손질했어요. 고기도 직접 재워두고 반찬도 다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자리였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따뜻한 냄비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저는 냄비 뚜껑을 조심스레 덮으며 아들을 흘끗 바라봤어요. 준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손을 떨고 있었어요. 몇 번이고 매듭을 다시 고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했어요. 어릴 적부터 이 아이는 늘 자기 마음을 숨기며 살아왔거든요. 괜찮을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아들을 제 손으로 키워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시댁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뒷말을 늘어놨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 믿고 버텼어요. 그 아이가 커서 검사라는 직함을 달았을 때 저는 그저 울었어요. 내 자식으로 불러도 되겠구나.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상견례 날, 저는 일찍 식당에 도착했어요. 조용하고 품격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미리 예약한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냄비를 올리고 수저를 맞췄어요. 모든 게 완벽했으면 했어요. 음식이 아니라 제 마음이요. 저는 손수건으로 그릇에 자국을 닦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예비 사돈댁이 들어왔어요.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분은 단정했지만 첫눈에 알겠더라고요. 그 눈빛이 저를 향해 닫혀 있었어요. 말없이 미소 짓는 얼굴 뒤로 차가운 담이 느껴졌어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딸은 얌전히 제 옆에 앉았어요. 저희 쪽에는 아들과 제가 앉았고요. 방 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모두가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그 외엔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띠며 고기 반찬을 권했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좀 드셔보세요. 하지만 그 말에도 상대방은 고개만 끄덕일 뿐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예비 사돈이 잔을 내려놓더니 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참 동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이 나왔어요.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어요. 숟가락이 제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식탁 위에 김이 사라지고 방 안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숨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 침착하던 아이가 지금은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넘기자고, 그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너 같은 사람은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제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졌어요. 오랜 세월 억눌러온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을 잃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오직 이 아이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 한마디가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해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웃는 척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지고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상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한순간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상 위에 음식들이 쏟아지고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어요. 국물이 튀고 김치 조각이 흩날렸어요.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어요. 아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단절이 담겨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억눌린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거였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이제 됐어요, 엄마.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방 안에는 깨진 그릇 소리와 국물 냄새,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 사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딸은 울먹이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저는 상 위에 흩어진 반찬들을 바라봤어요. 그것들이 마치 제 지난 세월 같았어요.
흩어지고 부서지고 섞여버린 세상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젓가락을 주워들고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씩 모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미움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둘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진 그릇들을 전부 닦아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려서 잠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안에 무언가는 변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위해 상을 뒤집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을 뒤집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아침이 되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어요. 밤새 쌓인 먼지가 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접시 하나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서지진 않았어요. 그릇은 금이 같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와 같았어요. 금이 가고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는 존재. 그날의 상견례는 결국 파탄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은 아들을 비난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의 그 행동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어요. 그건 파국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그 상이 뒤집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바람 한 점 없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소리 하나 없는 정적이 벽마다 달라붙어 있었고 그 정막이 마치 제 숨소리까지 삼켜버리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장에서 그 일이 있던 날 밤부터 준호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그 애가 아직 방 안에 있다는 걸 알려줬죠. 문을 두드릴 용기도 없었어요. 괜찮니? 라는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어요. 그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아침이 오면 저는 습관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고등어를 굽고 된장국을 끓이고 달걀말이를 부쳤어요. 그런데 식탁은 언제나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준호의 자리에 김이 피어오르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먹지 않은 밥이 식어가고 젓가락이 손끝에서 미끄러졌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 위로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주름진 얼굴 속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준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 앞에 서면 발소리조차 멈췄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애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아침에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예요.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멍하니 서 있다가 현관문 앞에 떨어진 운동화를 봤어요. 그 운동화의 끈이 풀려 있었어요. 마치 서둘러 떠난 흔적 같았어요. 그걸 주워들고 손끝으로 매만지는데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애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미처 닦지 못한 먼지와 굳은 밥, 그리고 나 자신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은 점점 먼지로 덮였어요. 냉장고엔 시든 채소가 가득했고 세탁기도 멈춰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만이 계속 움직였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 삶은 멈춰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면 TV 볼륨을 높였어요. 사람들 목소리가 두렵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의 낡은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 속에서 남편은 늘 그렇듯 단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은 늘 누군가의 곁에서 시작되고 누군가의 그림자로 이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대신 책임이라는 이름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영수가 준호를 부탁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 문장이 제 인생을 묶어버렸어요. 부탁받은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남편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거예요. 준호를 진짜 내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어쩌면 나 자신이었어요.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보다 그 아이를 성공시켜야 하는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방 문을 열었어요. 빈 책상 위에 그의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펴보니 빽빽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떠난다.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는 게 싫다. 그 한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어요. 종이를 손으로 구기려다 멈췄어요.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지며 잉크가 번졌어요. 그 글씨가 희미하게 퍼져나가자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날 동네 가게 주인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쓰러졌대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달걀 몇 개가 깨지면서 흰자가 흘러나왔어요. 그걸 닦을 새도 없이 뛰어나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멀리서 들렸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가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그리고 피곤에 지친 눈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렸어요. 손끝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아이의 손 위에 제 눈물이 닿았을 때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준호야, 미안해.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목을 막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밤이 되어도 저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멀리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이 물 위에 비치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병실 안에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잠든 듯 보였지만 저는 그 아이가 다시 눈을 뜨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준호를 돌보는 일이 내 존재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걸 잃는 게 두려워서 사랑보다 의무로 그 아이를 대했던 거죠.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알겠어요. 새벽이 되자 병실 밖 복도 끝에서 빛이 들어왔어요. 아주 희미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 아이를 붙잡지 않아야겠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자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어요. 남편 준호 그리고 저. 그 세 얼굴 중 제 얼굴만이 가장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그 안에서 웃고 있었던 건 진짜 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야 서로가 살아가요. 준호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영수가. 이젠 괜찮아.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첫 위로였어요. 그렇게 긴 어둠 속의 밤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일이 제 안에 무언가를 산산이 부숴버린 것 같았거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그날 뒤집힌 상이 자꾸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음식이 흩어지고 젓가락이 바닥에 부딪히던 그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식탁보 위에 묻은 국물 자국처럼 제 마음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식당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으면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다잡으려 괜히 컵을 닫고 또 닦았어요. 그런데 손이 멈출 때마다 눈물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길고 무겁게 흘러갔어요. 준호는 그날 이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검사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매일 퇴근 후 사무실 불을 혼자 켜두고 있었다고 해요. 누가 그 아이에게 너무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준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한 건 저였지만 진짜 무너진 건 그 아이였어요. 그동안 그 아이가 쌓아온 모든 자존심과 감사와 사랑이 한순간에 뒤틀려 버렸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침묵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방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대답은 없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방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그 앞에 놓인 준호의 검사 임명장이 있었어요. 그 아래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깔려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가난한 계모가 검사 키운 사연이었죠. 준호가 그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의자에 앉아 꼿꼿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분노보다는 허무에 가까웠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사진 속 남편이 살짝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잠시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 영수가 이 아이가 해냈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그만 놓아야 하나 봐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파문처럼 번졌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이 아이를 붙잡았어요. 이 아이의 성공이 내 삶의 보상이자 존재 이유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건 제 외로움이 만든 굴레였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식당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죠. 바람이 서늘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주방 불을 켜고 칼을 들었어요. 손에 잡히는 채소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멍했지만 저는 손끝으로 리듬을 느꼈어요. 탁탁탁. 도마 위의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채소를 썰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전 장사가 끝날 무렵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며칠 만에 본 얼굴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식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아직 젊고 아버지를 닮은 눈매가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상을 뒤집어 엎은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계모의 자식으로 불리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 삶을 부정당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폭발했죠. 그건 미숙한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종이에 짧은 편지를 썼어요. 준호야, 너는 내 인생의 자랑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편지를 가방 속에 몰래 넣었어요. 이틀 후, 그 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마음이 덜컥했어요. 식당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준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는 그저 그 아이가 밥을 뜨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게 마치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뒤 준호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상견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낼 사과문 초안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제 잘못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방식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걸요. 식당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불을 끄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창문 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이 환해졌어요. 이제는 미련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며칠 후 식당 문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진심식당. 그 이름은 준호가 지었어요. 엄마가 늘 진심으로 만들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미뤄왔던 미소였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저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더 이상 계모의 자식이 아니라 제 인생의 동행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아들 잘 자랐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남기고 불을 끄는데 이상하게도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이 들었어요. 봄이 돌아왔어요. 식당 앞 골목의 벚꽃나무는 또다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매년 피어나는 꽃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거리의 공기마저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당 간판 위에 걸린 조그만 등불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검사라는 직업은 무겁고 책임이 크죠. 그런데도 그는 자주 들렀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제 앞에서 앉아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려고 했어요. 엄마, 오늘도 잘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제게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예전에는 그 아이의 눈빛이 늘 싸늘했어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죠. 식당에서 아무리 그를 위해 반찬을 챙겨도 그는 그릇만 내려놓고 말없이 나갔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는 제 앞에서 웃고 눈을 마주쳐요. 식당의 간판을 만지며 이 이름 진짜 잘 지었어요 라고 말하던 그날, 저는 숨이 막힐 만큼 울컥했어요. 진심식당.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손으로, 제 진심으로 여기를 지켜냈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식당 문을 닫고 나면 하루가 끝나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문을 닫은 후에도 하루가 이어지는 기분이에요. 준호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다린다는 감정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낯선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조용히 문을 닫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얼굴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준호의 예비 장모님이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제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린 사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냉랭한 대신 조심스러웠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날의 제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헌신 존경합니다. 글씨는 정중했고 문장마다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읽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준호가 저녁 무렵 식당에 들어섰어요. 문이 열리자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 사이로 꽃잎이 한 장 들어왔어요. 그는 늘 그렇듯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불빛 아래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낯설었어요. 더 이상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주방 앞에 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가게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 앞에 다가와서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어요. 그 손의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순간 모든 게 녹아내렸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감싸 쥔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한 번의 손짓에 담긴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떠난 날 식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울던 제 모습. 준호가 어릴 적 제게 등을 돌리고 뛰쳐나가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며 주방 불을 지켰던 내 두 손.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스쳐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했어요. 마치 오래된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오랜 미움이 풀리는 소리였고 용서가 피어나는 소리였어요. 가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남편의 환한 미소, 그 옆에 어린 준호, 그리고 뒤에서 서 있던 저. 사진 속에 저는 늘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사진 속 여자도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자 저녁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바람이 살짝 차가웠어요. 그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제 옆에 섰어요. 그 아이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어요. 그냥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골목 끝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떨어지는 길 끝에서 봄꽃이 다시 흩날리고 있었어요. 한 장의 꽃잎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작은 꽃잎이 세상의 모든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아마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겠죠. 남편에게, 그리고 오래도록 미워했던 제 마음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식당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간판 위에 진심식당이라는 글자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 빛을 보며 저는 느꼈어요. 이제 이 이름이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장 같다는 걸요. 진심으로 살아온 세월, 그걸 증명해주는 이름이었어요. 준호가 제게 다가와 다시 한번 포옹했어요. 이번엔 오래,
아주 오래 안았어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남은 향신료 냄새가 은은히 났고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그 아이 잘 컸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마치고 눈을 감았어요. 눈앞에 준호의 어깨가, 그리고 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모든 게 고요했고 모든 게 충만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걸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